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진짜 꿀팁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도 새로운 꿀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성향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뭐 2차 전지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청라 화재 배터리 사고가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요 기회를 지난번에도 뭐 짧게 얘기는 나눴지만 이 엄청나게 국내 배터리 회사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청라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대표님은 그 최근에 또 엊그제 테슬라가 포르투갈에서 또 200대가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 보니까 테슬라가 좀 사실 좀 지저분한 게 다른데 지금 다 배터리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안 밝히고 뭐 LG 것도 쓰고 뭐 CATL 것도 쓴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국내 소비자 우롱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이 배터리 화재 사태를 넘은 전기차 포비아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번에 어쨌든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동차 해외 전기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다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이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피해가 났지만 처음부터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이제 그런 피해가 나면서부터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어느 이제 제품을 쓰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좀 보고 있고 농담으로 전 이거 보면서 야 차를 아우디를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벤츠 사겠어요, 보고. 그러니까 아우디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거 써주더라고요. 네네. 비싼 걸 쓰더라고요. 유일하게 국내 배터리 전부 다 쓰는 게 아우디죠. 네, 그래서 일단 테슬라 발표하고 나서 저도 이제 대표님 똑같은 걸 느꼈어요. 뭐지? 이 어정쩡함은 이 찜찜함은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굉장히 좀 많이 혼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본인 자료를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RWD 모델도 분명히 다른 걸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LFP를 쓰는 모델과 쓰지 않는 모델 이게 너무 많이 혼용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확하게 뭔가 밝히기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확실히 이렇게 밝혀주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렇죠? 이런 위험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전기차를 사고 싶을 때 안전한 브랜드나 안전한 어떤 제품을 살 수 있는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어떤 게 오히려 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자꾸 요즘에 이제 이게 원래 그 참 언론과 기사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기사화시키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인지를 하게 되죠. 오히려 지금 이제 다른 예로 비슷한 예로 들어보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전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쪽은 전쟁이 심각한데도 예전에 한참 문제가 많았을 때만큼 지금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관심밖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계속 기사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사가 많이 나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내용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기차 이쪽 배터리 쪽은 진짜 불필요한 어떤 걱정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 결국은 이것도 이겨내고 좀 이제 확실히 좀 버텨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진짜 온갖 게 다 터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일단은 뭐 너무 과한 어떤 그런 불편한 얘기들, 너무 과한 얘기들이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죠 지금. 네. 앞으로 좀 나올 만한 이슈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화재 사건 이것도 진상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캐즘한데 캐즘보다는 좀 약간 과도기에 가까운 것 같고 맞아요. 중저가 그러니까 아주 매력적인 가격의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좀 많이 더 앞으로 계속 나오면 전기차가 소비자 선택을 받는데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앞으로 좀 전기차 쪽에서 좀 부정적인 이슈 말고 긍정적인 거 중에 좀 혹시 기대할 만한 게 있다면 지금 사실 뭐 배터리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LFP나 MC나 되게 많은 종류의 배터리가 있는데 삼성 SDI가 사실은 이제 전고체를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저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은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느낌으로 투자를 단순히 투자하는 사람으로 이제 보는 그런 산업 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있다. 근데 우리나 아니면 증권사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빨리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뭐 최대한 이제 너무 이런 캐즘 이런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바람인데 원래 어떤 한 산업이 생기고 성장하고 이제 이게 막
나중에 끝에 쇠퇴할 때까지는 정말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사실 전기차라는 거 우리가 관심 가진 그렇죠. 거 5년도 안 됐습니다. 진짜, 솔직히. 진짜 짧아요. 맞아요. 네, 5년도 안 됐어요. 전기차 막 얘기한 지 진짜 5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이라는 걸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벌써 5년 만에 성장하고 사라진 산업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숫자를 찍어내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도기적 구간이라 봐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옵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얼마나 맞습니다. 반도체 맞아요. 제가 반도체 얘기했을 때 엄청 혼나고 그렇죠. 욕 많이 드셨죠. 네, 우리나라 1, 2 어차피 시총 1, 2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반도체 꺾이면 우리나라 끝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제가 대놓고 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지금 오히려 반도체가 찬양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뭐 AI가 또 뭐 돈이 벌리니 많이 해서 조정받고 있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이슈고. 네네. 저도 이제 2차 전지가 그런 2차 전지나 배터리, 전기차가 그런 첫 이제 이슈를 만드는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일 진짜 내려앉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접고 뭐 다 기존 걸 다 캔슬시키고 하겠죠.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되게 반가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고체 쪽으로 건드린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전고체 라인에 이제 그 라인을 증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에 이제 소재 이런 쪽 라인들도 보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원래는 3원계 쪽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LFP 쪽으로 한번 신경 맞아요. 쓰겠다라고 네네. 하다가 이 전고체 쪽으로도 이제 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에코프로 그룹 하면은 그냥 니들은 3원계 끝 이런 네. 식으로만 딱 가두는 경향이 있는데 맞습니다. 회사들은 안 그래요. 네네. 절대로 그러지 네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실 에코프로 입장에서도 내가 솔직히 LFP 못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거다. 그렇죠. 근데 네네. LFP가 워낙 시장을 또 새로운 시장을 중국이 만들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생기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LFP 우리 할게. 우리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도 3원계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우리가 3원계 쪽으로 건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고 이동채 회장이 또 컴백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보통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저는 이제 보통 증권사 보통 이제 경제방송 많이 나가도 네. 뭐 이거는 이거 관련주 이거는 이거 관련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력이 다르다. 네. 왜 다르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죠. 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하고 네. 휴대폰도 팔고 네. 가전도 냉장고도 팔고 네. 다 팔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다른 두 회사죠. 그래서 좀 매력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사업에서는 나의 매출 이 파이프라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되게 생뚱맞은 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이상한 무슨 반도체 기업이 옛날에 한참 그 바이오 제약들 핫할 때 무슨 뭐 전력 관련하는 기업이 갑자기 뭐 바이오 제약회사 하나 조그맣게 인수해가지고 관련주를 엮이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대신에 같은 라인 안에서 이제 충분히 이 본업의 이 라인 안에서 충분히 발을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새로 매출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원래 이 3원계 쪽이나 아니면 LFP 쪽이나 네네. 아니면 이 전고체 쪽 이쪽을 다 건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배터리가 어느 쪽으로 튀든지 간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것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뭐 3원계가 계속 저는 이제 3원계 위주로 지금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전고체가 나오게 되면은 3원계도 전고체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마 비싸가지고 당장은 많이 채용을 못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LFP가 사라질까? 전 사라질 거라 보지 않아요. 공존하겠죠. LFP와 3원계와 이런 그 전고체 배터리가 공존을 하면서 서로 이제 종류는 다르지만 가격 경쟁을 하고 이렇게 뭐 대량 생산을 하면서 사실 전고체도 더 좋아지고 더 이제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에 따라 또 3원계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이제 생산하면서 가격 떨굴 수 있고 이런 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3원계만 있어야 돼. 그럼 발전이 안 돼요. 테슬라가 지금 그러잖아요. 네네. 테슬라가 원래 전기차 원톱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전기차 한참 테슬라 잘 나갈 때도 이렇게 되면 이 업종 발전 없습니다. 발전을 하려면은 정말 나를 긴장시킬 수 있는 2위권, 3위권 회사가 있어야 얘들을 제끼려고 나도 더 노력을 하지 혼자만 단독 1위면은 이게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2, 3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온계 배터리 중심 LFP와 전고체도 언젠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세 개가 좀 경쟁하는 구도로 가면서 서로 이제 이런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싸울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더 사실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싸고 그렇죠. 값 좋고 그렇죠. 아니 뭐 음식 같은 게 더 맛있고 맞아요. 이게 땡큐잖아요. 맞아요. 굳이 비싼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네네. 싸고 맛있는 거 양 네. 많고 네네. 좋잖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렇게 치면은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높아지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그게 정말 안전하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화재 관련돼서 오히려 뭐 이분법으로 나누기 좀 그런데 수혜가 갈 수 있는 게 네.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주가가 좀 꿈틀꿈틀하는데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삼성 SDI랑 LG엔솔은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맞아요. 삼성 SDI는 이미 퀄 테스트 들어가고 있고 네. 샘플 진행 중에 27년이면 분명 양산한다. 네. 근데 LG엔솔은 그거 쉽지 않다. 문제 있을 거다. 그래서 네. 우린 29년에 2년 네. 뒤에 양산. 근데 저는 삼성 SDI보다 LG엔솔이 기술적으로 물론 삼성 SDI는 각형을 하고 LG엔솔은 파우치랑 원통형을 하니까 단순 기술 비교하기가 네. 어렵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이 더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삼성 SDI가 하는 전고체 사업에 대해서 그거 쉽지 않다 얘기한 거 보면 굉장히 LG엔솔 발언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당연히 삼성 SDI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면 네. 삼성 SDI가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LG엔솔보다? 사실 저는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양산 일정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일정을 너무 중국처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27년, 29년, 네네. 27년, 29년. 솔직히 저는 지금 제 생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 그건 회사만 알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제 양산되고 있는. 근데 삼성 SDI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네. 이제 시각 안에 네네.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솔직히 27년, 29년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많이 맞아요. 미래의 얘기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차세대 배터리, 미래형 배터리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단기간 내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투자 사이트를 볼 때 너무 먼 미래 거를 좀 땡겨서 밸류를 쓰면 또 문제가 많다는 표현을 많이 맞습니다. 쓰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전고체가 언젠가는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한 배터리, 그쵸. 안전한 배터리가 나와야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더 안전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그거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엄밀하게 지금 이제 실제로 양산될 수 있는 시기를 봤을 때는 27년이라고 해도 솔직히 3년 후입니다. 네, 3년 후에 주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안 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는 당장 그래도 이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이 그래도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봐요. 솔직히. 네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LG 엔솔이 좀 더 낫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LG 엔솔은 뭐 처음에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 테슬라가 네. 저는 테슬라를 전기차의 경쟁력으로 보면 네. 진짜 자동차 쪽 전기차로만 보면 당연히 계속 점유율을 뺏길 것 같고요. 근데 네. 테슬라를 전기차 관점이 아니라 뭐 AI 빅데이터 관점이나 뭐 네. 다른 그 멀티 융합 산업 뭐 로봇도 하고 우주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뭐 멀티 융합 산업 관점으로 보면 테슬라가 투자 매력이 완전히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기차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앞으로 그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한테 계속 점유율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기차 경쟁력을 봤을 때 테슬라랑 가장 위협할 만한 회사가 어디라고 보시는지. 여러 완성차들 있잖아요. 일단 지금 상황은 퀄리티보다는 네. 값입니다. 가성비네요. 네, 지금은 퀄리티보다는 값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거센 어떤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중국산 전기차들의 그렇죠. 도전을 받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건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솔직히 저는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 봐요. 결국은 이제 퀄리티로 붙을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아예 전기차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번 붙어본다? 그렇게 되면 사실 중요한 건 테슬라만큼 이렇게 기본 물론 이제 테슬라의 그 슈퍼차저 같은 인프라가 좀 많이 깔려서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게 뚫어주긴 하지만 네. 기본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이제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네. 이제 DB 그쵸. 같은 부분, 네. 그 부분 때문에라도 테슬라를 쉽게 따라오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네. 전기차로만 보면은 솔직히 그냥 다들 따라올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는 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특히 뭐
요즘 알만한 FSD, 네네. 이제 자율주행 이쪽으로도 연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테슬라가 당분간 선두를 뺏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점유율이 좀 뺏길 수는 있겠죠. 지금 열심히 뺏기고 있고, 근데 지금 안 뺏기려고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하다 보니까 막 뭐 LFP 엄청 쓰고 막 갖다 쓰고 막 정신없이 쓰고 있는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하드웨어, 자동차의 퀄리티만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그렇고 뭐 해외 자동차들도 그렇고 퀄리티는 괜찮은 게 꽤 많아요. 일단 뭐 브랜드명 이것도 이거 다르고, 근데 그거를 좀 넘어가가지고 단순히 전기로 가는 자동차 말고 거기 들어가는 기능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테슬라를 넘기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측면을 그 테슬라만 전문적으로 얘기하신 강정수 박사님이 되게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풀 셀프 드라이브 FSD가 완전히 이제 상용화되면 테슬라 차와 다른 차는 핸드폰으로 비교하면 그 스마트폰과 피처폰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이미 오래전부터 달려왔잖아요. 네네. 오래전부터 달려왔고 그 많은 길을 갔었던 그 모든 길들의 자동차들의 그 지역의 데이터를 테슬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오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그만큼 많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FSD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 얘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사기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저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걸릴 뿐 해결이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일론 머스크도 노력을 많이 하고 테슬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박사님 말씀하신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지금 당장 테슬라가 뭔가 가격적인 거 말고 이 치킨 게임이 끝났을 때 원탑을 테슬라를 뭔가 위협할 만한 기업 당장 보이진 않아요.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죠. 지금 엄청 잘하고 있죠. 현대기아차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진검승부잖아요. 현대기아차 싸구려 안 쓰고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진검승부했을 때 나중에 테슬라가 가격 경쟁으로 또 나오게 되면은 원래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니까 삼성전자 맨날 하는 짓이 있어요. 딱 점유율이 조금 내려간다 싶으면 SK하이닉스 따라온다 싶으면 그냥 치킨 게임 걸어버립니다. 이들 죽어라 이러고 그렇죠. 생산해요. 그럼 이제 그쪽은 우리 죽을 것 같아 이러고 막 우리 생산 안 할래 그러면 주가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삼성은 우리 그래도 괜찮아, 생산 좀 더 할 거야, 안 줄일 거야 이러면 이제 걔네들은 거의 죽어나죠. 그 삼성은 어느 정도 시점 됐을 때 점유율 우리가 가져왔다 싶으면은 알았어, 생산 좀 그만해줄게. 얼마나 그만하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만해줄게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등하면은 나중에 보면 삼성전자만 시장 점유율이 올라 있었어요. 근데 원래 시장 1위가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액션 중에 하나죠.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1위의 테슬라를 정말 단기간 내에 따라가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근데 2위, 3위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은 할 수 있는 거죠. 그 2분기 실적 발표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정말 한 세 손가락 꼽을 회사만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나빴거든요. 뭐 2분기 실적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3분기를 바라볼 텐데 3분기도 예상은 뭐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예상 안 하잖아요. 대표님 보시기에 3분기 앞으로 나올 실적에서 좀 어차피 안 좋을 거 알지만 그래도 그 투자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올해 저는 그냥 좀 보수적으로 올해만큼은 올해까지는 실적을 그냥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YOY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워낙 안 좋았던 시점이잖아요. 지금 워낙 안 좋은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훨씬 더 괜찮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YOY로 치면 안 좋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숫자로서의 어떤 분위기가 전환되려고 하면은 이제 내년 넘어가야 내년 넘어가면은 이제 올해 안 좋은 올해와 비교를 되게 YOY 비교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실적 부분에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숫자가 뭐 내년에 바닥이 찍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한 4분기면 조금 돌아서는 느낌. 우리가 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한번 이제 실적 바닥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시점이 올해 4분기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애매하게 실적 가지고 이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실적 안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잘 나온 종목들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어
대주전자재료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동박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뭐 양극재에서는 그나마 코스모신 소재하고 LG와 네. 이런 회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더 치고 갈 거야 아니면 완전히 실적 나빴던 박살났던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뭐 LNF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주가가 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더 갈까요? 저는 기존에 지금 주도하는 건 사실 양극재가 아니라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맞아요. 뭐 장비에서 PNT라든지 네. 이런 게 훨씬 주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게 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생각은? 일단 원래 네. 주식이란 거는 잘 가놓으면 잘 갑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도. 네네. 저는 이번에 다른 것보다는 굳이 한번 또 얘기하자면 LG화학이 네. 근데 LG화학을 보면 사실 저는 LG엔솔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이게 분할을 안 했었으면 맞습니다. 네. 거의 진짜 참 이게 탑이라고 제가 막 어디 가서 이런데 저런데 얘기를 하고 다녔을 텐데 네. 물적 분할을 되면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분명히 있긴 있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 그나마 실적이 LG화학이 좀 눈에 띄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LG화학도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네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LG화학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에코프로그룹이나 뭐 포스코그룹이나 다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뭐 기존에 잘 가는 기업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에 뭐 LG화학이 그나마 좀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도 저는 그냥 죽을 거라 보진 않아요.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할 뿐. 그래서 일단 뭐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라인들도 우리는 신경 쓸 것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매출 구조의 다변화가 언젠간 시장에서 알아주는 시점이 올 거라 봅니다. 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잘 가는 기업들 중에는 뭐 LG화학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 당장 지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기존의 것들도 좀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원래 잘하던 애들이 잘한다. 그러면 LG와 LG엔솔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네네. 그리고 포스코 관련 기업들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이런 라인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 봐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차기 대장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대표님 보시기에 네. 그 LG화학이 LG엔솔 주가 박살나도 그 네. 박살난 주가를 50% 지분 할인해도 네. LG엔솔의 지분 가치만 20조에서 27조 맞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아요. 최소 20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 계속 그 얘기가 사실 작년 말부터 나왔거든요. 그쵸. LG엔솔 지분 2, 3%만 팔아도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4조 6조인데 맞아요. 그거 얘기 나왔는데 그거 계속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여수 NCC 공장도 지분 매각 얘기가 작년 맞아요. 말부터 계속 돌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싸매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좀 자금을 원활하게 그 확보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투자도 26년까지 사실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면 3등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28조조차도 8조로 확 줄여가지고 캐펙스를 20만 톤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20조가 아니고 20만 톤. 톤. 그 LG화가 여러 가지 지금 현금 흐름도 좋고 맞아요. 그런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그 좀 주저주저하고 왜 계속 간을 볼까요? 아직 시점이 아니라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저는 큰거 아닌가요? 왜지? 네. 왜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안전판의 완벽한 역할을 그만큼 돈이 많다, 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많다. 아, 라고 반대로 또 역설할 수 있는 거네요. 또 그죠? 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현금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 있는 건 다 알아. 다 아는데 현실화 돼야지 그거 갖다 현금화 시키려는 어떤 액션이 보이거나 네네. 뭐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게 그렇죠. 있어야지 우리가 갑자기 매력이 확 되면서 맞아요. 그때 이제 자산가치 재평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렇게 빵 떠버리거든요. 네. 근데 LG화학을 제가 계속 이걸 세게 말씀 못 드린 이유가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느낌이 좀 아직 이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 되게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이런 현금화라든지 이런 지분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 걔네들밖에 몰라.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LG화학 하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묶어 가십시오. 언젠간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밖에 이 말씀 못 드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별로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분위기 때문에 맞아요. 뭐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다들 원하시니까. 네. 근데 나는 진짜 안전하게 이쪽 관련들 투자하고 싶어. 근데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 알고 좀 회사 돈도 좀 많고 그런 기업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한테 아무 생각 없이 LG화학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아직 그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도 만약 그렇게 지분 매각이라는 얘기가 만일 툭툭 나오게 되면은 네. 이게 시선이 이 포커스가 보면은 LG화학보다 LG엔솔로 많이 지금 그렇게 맞춰져 가겠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은 LG화학으로 또 확 꺾일 수 있어요. 네. 포커스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뭔가
뭔가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도 파악은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확실히 두 기업 다 매력은 좀 다르지만 정말 좋은 기업에는 확실하죠. 제일 좋은 건 둘이 같이 썼으면 제일 좋지. 네.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네. LG화학 저도 좋게 보고 사실은 네.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맞아요. 다른 양극재랑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데 그냥 일반 석유화학 업체들 평균 밸류에이션 정도 받는 수준인데 10배 미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LG화학을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분들이 야 걔네 또 뭐 첨단 소재 사업부 양극재만 떼서 뭐 인적분할 물적분할 하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온통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럼 뭐 대표님이 보시기 그게 LG화학이 여기서 또 첨단 소재 사업부를 떼서 인적분할 할 가능성은 전 뭐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이미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저 낮다라고는 보는데 네. 여러분 안 할 거예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왜냐면 저도 LG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전력이 있어서. 네. 네. 그 지금 계속 또 뭐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 네. 회사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화학은 좀 LG화학 잘못은 아니고 LG 그 그룹 전체 그죠? 그룹 전체의 문제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뭐 단기간에 없어질 것도 아니고 좀 걱정이 되긴 됩니다. 확실히 그렇게 되면 LG화학도 나중에는 카카오처럼 되는 거죠. 카카오도 보면 이제 얼마나 좋은 자회사들 많았는데 다 분할시키고 나서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 꼴 될까봐 사실 걱정이긴 해요. 물론 거기까지 가겠냐만.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혹시 뭐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네. 포스코 그룹은 전혀 얘기를 안 해주셨거든요. 포스코도 지금 딱 포스코홀딩스가 철강의 밸류에이션만 받고 있거든요. 사실 맞아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맞아요. 지분 가치가 지금 포스코홀딩스 주가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 리튬 가치는 뭐 더할 그 아직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요. 네.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시고 뭐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사실 저는 이거 국가적인 산업으로 사실 이거 진짜 뭐 윤정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촉대 메고 이거 하는 거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격이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돼서 뭐 혹시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걸 굳이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잘한 산업을 해외 나가서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산업을 그런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일단 에코프로 그룹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맞아요.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하지 말자. 네. 삼원계를 네. 넘어가지고 LFP나 그리고 이제 전고체까지 다 네.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다. 네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투자할 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뭐 관련주, 네. 뭐 관련주 이렇게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너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탁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는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에코프로 그룹이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오는 부분, 물론 이제 뭐 어떤 지역의 공장 잠깐 증설을 중단한다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캐즘이 길어지고 뭐 각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 그쪽으로 투입될 자금을 일단 빼가지고 이쪽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경영적인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막 그런 너무 디테일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지금 어떤 새로운 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제 매출 파이프라인 이런 걸 만들어내는지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동철 회장 나왔고 이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한번 해볼만 할만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좀 이제 이번에 시장이 많이 급락했잖아요. 네네. 의미 있게 좀 공매도량이 청산이 많이 된 기업, 네네. 네 그런 기업으로 위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포스코 그룹은 사실 전 다른 것도 좋지만 저는 포스코 홀딩스만 사실 거의 말씀을 드려요. 철강 밸류만 받고 있죠. 네, 그죠? 네. 진짜 웃겨가지고 철강이고 새로운 매출 쪽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 쪽도 이제 넣어가지고 되게 잘하고 있고 네네. 리튬 광산 투자도 되게 잘하고 있고 정말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딱 저는 LG 화학을 바라볼 때 기분과 포스코 홀딩스를 바라볼 때 기분이 비슷합니다. 얘네들 지금 사놓으면 네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놓고 뭐 군대라도 갔다 오든지 그럼 분명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텐데 이 단기간 내에는 뭔가 주가가 확 올라갈 만한 지금 어떤 이제 이런 트리거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당장 가니까 당장 매수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진짜 나 현금은 좀 있는데 뭐 한 4, 5년 정도 그냥 나 모르겠고 그냥 사놓고 그냥 여행이나 다닐래 그냥 안 보고 그냥 투자할 만한 좀 안정적인 종목이 있어요라고 하면 전 두 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돈이 많은 기업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묶어서 투자하는 기업들 중에
진짜 한 번도 제가 실패를 한 적이 없는 기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현금 흐름이네요. 네. 그 시가총액 심지어 제가 예전에 투자했던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냐면은 시가총액이랑 그 회사 현금성 자산이 똑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분기마다 또 영업이익도 뭐 몇십 %씩 찍었어. 근데 주가가 계속 바닥이야.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케이스. 근데 나중에 딱 어느 시점쯤 되니까 200% 300% 올라가는 게 3, 4개월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의 이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업 되게 좋아합니다. 돈 많은데 주가 못 움직이고 그 자기네 회사 뭐 사업 잘하고 있는 회사들 그게 또 좀 큰 대형주들 좋아합니다. 근데 딱 LG와 아까 포스코홀딩스는 보는 느낌은 딱 그래요. 저는 둘 다 사놓으면은 괜찮긴 할 것 같은데 당장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께 뭐 조언을 드릴 때 두 기업을 말씀드리기엔 참 지금은 좀 어렵긴 한다. 그래도 진짜 투자해서 정말 이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개 기업 난 괜찮게 보고 있다. 딱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두 개 기업을 보는 제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하나 질문은 짧게 답변 주셔도 되고 네. 하나는 조금 길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나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게 얘기하시다가 뷰를 바꿔서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산업 뭐 저도 솔직히 2차 전지 계속 좋게 얘기하지만 다른 산업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건 뭐 인정하고요. 다른 산업이랑 2차 전지 다 같이 얘기하는데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2차 전지 말하는 스피커 중에 좀 저분 말하는 거는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꼽아주신다면. 사실 저는 제가 이제 의견을 제시하러 나오는 이제 방송이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방송은 잘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히려 다른 분들 방송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분의 의견에 몰입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의견이 사라지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딱 내가 판단한 거로만 이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런 회사들의 유튜브 있죠. 있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술적인 우리 회사 이런 기술로 이렇게 해요. 포스코홀딩스도 하거든요. 네, 있어요. 그런 기술력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의견 얘기하는 것도 좋은 분들 뛰어난 분도 엄청나게 많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도 내 의견 가지고 이제 사람이 다르면 사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의견에 매몰되거나 어떤 하나를 쏠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안 봐요.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기술들을 보고 제가 직접 판단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참고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없다. 하지만 유명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답변을 유도했는데 전혀 안 해주시네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서 2차 전지 본업의 매출 비중이 엄청 큰 회사들이 있고 보시면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동화 일렉트로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동화 기업은 본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대주전자재료도 본업은 MLCC 전도성 페이스트가 본업인데 실리콘 응급제 비중이 엄청 커지는 상황인 거고. 맞아요. 사실은 2차 전지 좋을 때는 2차 전지만 본업으로 매출의 80% 90% 차지하는 회사들이 날아갔지만 지금은 다 빠지는 입장에서 확실히 IT를 같이 끼거나 본업인 다른 캐시카우가 있거나 LG화학도 화학이랑 캐시카우가 있으니까 그런 회사들이 좀 덜 빠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시계열을 좀 짧게 잡아서 보면 2차 전지에 몰빵한 회사랑 2차 전지랑 다른 산업을 갖고 있는 회사랑 대표님 보시기에 현재 시점에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전 지금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쪽 2차 전지 몰빵돼 있는 기업. 몰빵돼 있는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냐하면 보통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본업하는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할 때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 왜 좋아하냐면 철강이나 완벽한 캐시플로우가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또 연결고리도 있고 이런 걸 되게 저는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 스타일을 잠깐 내려놓고 지금 뭐 기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몰빵되는 기업이 낫죠.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는 이제 2차 전지가 막 되게 핫했을 때는 몰빵되어 있는 기업 쪽에 그래 원웨이 니들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확 안 좋아져 버리면은 2차 전지 투자하고 싶은데 2차 전지에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뭐 다른 거라도 좀 돈 좀 벌고 있는 기업 없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두 개, 세 개를 같이 하는 기업들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대장은 안 나와요. 대장은 진짜 화끈한 애들 사이에서 나오거든요. 진짜 완전 2차 전지 몰빵되어 있는 쪽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몰빵 최근에 보면 이제 SK 너무나 그죠. 맞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센 이유 압도했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반도체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은 두 개는 굉장히 매력이 다른 기업이다. 근데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해라. 난 반도체만 투자하는 기업이 좋아. SK하이닉스 사라고. 근데 난 반도체도 좋지만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기업이 좋겠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삼성전자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뭐 제 스타일을 딱 내려놓고 네네. 뭐 기대 수익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대장 뭐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몰빵하는 기업이 역시나. 완전 뭐뭐 관련주 이렇게 네. 되면 그쪽이 낫죠. 확실히. 네,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 개별 기업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하반기에 유망하다고 보시는 산업.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조만간 하겠죠. 네. 뭐 9월에 하든지 뭐 11월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12월에 하든지 올해 연준이 한 번은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네. 그렇게 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주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네. 조정받았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때렸는데 네. 지난주 조정 이후에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들이 몇 조를 매수를 하면서 네. 뭐 1, 2조를 매수를 하면서 주로 매수를 많이 했던 게 반도체랑 방산이더라고요. 아, 네. 네, 역시. 그 방산 네. 같은 경우도 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물론 이제 반도체를 매수한 양과는 차이가 좀 굉장히 좀 있었죠. 네. 있었긴 했죠. 그래도 탑10 외국인들 탑10에 방산주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볼 때 어떤 의미로 어떤 느낌으로 이제 보는지는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하반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 그리고 방산 그리고 바이오 제약 있고 그리고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2차전지 사야 된다. 네네. 2차 전지도 외국인이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매수가 사죠. 예, 사고 있죠. 이제 포스코홀딩스랑 뭐 LG화학 같은 거 조금 왔을 만큼 사나요?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안에도 있는 기업이고 하니까 네. 외국인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긴 하죠. 네네. 그리고 오히려 좀 이런 업종은 좀 피해야 될 기업 아니면 네. 그 피해야 될 기업 유형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면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너무 금융주의 쪽으로 많이 몰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좀 넓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할 만한 기업들 일단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나와야 되고 네네. 배당을 하지 못하는 기업 보면은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할 거야, 뭐 주주치하 정책 할 거야 이래가지고 배당을 늘리고 네. 아니면 뭐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한 이유가 뭐 주주치하 정책도 있긴 있지만 자기들 지분 확보, 경영권 방어 이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진짜 주주친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을 한 번에 해야 됩니다. 자사주 매입과 함께 소각을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자사주 매입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그건 주가 저점에서 그냥 저가 매수랑 뭐가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주주친화 정책해서 자사주 매입한 기업들 공시가 쭉 나온 걸 보니까 네네. 자사주 매입하고 나서 오히려 하락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하락한 기업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 소각을 하지 않은 기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쥐어짜기 주주친화 정책한 기업들. 그러니까 주주친화 정책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네네. 돈이 네.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이 필요하려고 하면은 실적도 잘 나와야 되고 순이익이 좀 남아야 되겠죠. 회사 내에 있는 유보자금이 좀 있어야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도 하는 건데 오히려 유보자금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거는 밖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기업 주주들한테 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척을 할 수 있지만 내실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할 게 아니고 돈을 쥐고 있어야죠. 그래서 유보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돈 없는 기업들은. 근데 단순히 그런 테마에 착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없는 돈 긁어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런 기업들은 진짜 피해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공시 떠도요 주가 못 갈 겁니다. 빠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을 한다, 주주친화 정책을 한다. 하지만 그 회사의 유보율이 유보율을 퍼센티지로 아예 딱 드리면 유보율은 저는 기본적으로 한 1000% 돼야 된다 봐요. 유보율이 1000%가 안 되는 게 뭐 7, 8%도 훌륭하죠. 업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보율은 1000%가 넘어야 된다 보기 때문에 유보율이 1000%가 넘는 기업,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했어. 근데 유보율이 뭐 막 100% 이렇게 돼. 몇 프로 안 돼.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없는 돈 긁어서 자사주 매입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현금 흐름이 좋고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도 좀 높은 기업들이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거 주주친화 정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좀 오히려 주가가 역행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런 기업들은 조금 하반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융주 말씀 주셨는데 네. 저도 유일하게 좀 그 성장 매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주라고 네. 보는데 그래도 정부의 저 PBR 밸류업의 수혜를 받아서 엄청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증권도 있고 카드도 있고 은행도 있고 네. 보험도 있고 뭐 네. 이렇게 이 업종 중에는 그냥 그래도 대표님 보시기에 좀 성장할 수 있고 뭐 현금흐름이야 다 좋으니까 좀 금융 업종 중에 그래도 투자 가치가 좀 있다고 보는 업종은 어디고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권이죠. 증권인가요? 당장은 증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시장을 앞으로 좋아질 거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권 쪽이 아무래도 브로커리지가 수익이 대부분 뭐 아무리 IB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그쵸. IB 쪽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네네네. 대부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 해주는 그 브로커리지 수익, 그 수수료 수익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증권사인데 뭐 좀 있으면 뭐 몇 조 단위의 이런 그 순이익,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는 기업들도 나온다, 뭐 예상된다, 뭐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좀 강세론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증권주들이 계속 브로커리지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뭐 투자은행 쪽 IB 쪽이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건 좀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 관련주도 저 걱정하시는데 저는 은행 관련주도 지금 금리 떨어지면은 뭐 기준금리 떨어지고 뭐 시중금리 떨어지고 뭐 예대 마진 줄어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어느 정도 한도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수요가 대출 수요가 증가해요. 대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예대 마진 증가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오는 그 초반 몇 개월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 다시 예대 마진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은행주들도 잠깐의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보험 관련주들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험 관련주들은 잘 아시겠지만 무슨 뭐 자연재해 터지고 이런 거 있으면 문제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 관련이 화제가 좀 많죠. 그리고 이제 가을로 들어가잖아요. 가을로 들어가면 이제 좀 불이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주들은 조금 그런 거에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금융주 중에 저는 이제 보험주만 좀 제껴놓고 나머지들은 더 웬만하게 그냥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중에서 뭐 시장이 전 좋아질 거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권주, 브로커리지 수익 어차피 그거 가지고 돈 벌 거기 때문에 증권주가 좀 그나마 나은 것 같다. 콕 집어서 종목을 얘기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뭐 압도적이잖아요. 키움증권.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도 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보다는 키움증권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그 개인들이 압도적이니까. 예, 브로커리. 근데 또 서로 수수료 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싸움 하죠. 그러니까 또 뭐 내가 뭐 다 낮게 받겠다 하는데 뭐 낮게 받아서 낮고 이제 이용자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적당히 낮고 적당히 이용객이 많은 게 좋은 건지는 좀 재봐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탑 3, 탑 5 뭐 그 정도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금융주들은 이제 지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자사주 매입 소가 주주채납 정책하냐, 막 그거 싸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KB도 하고 메리츠도 하고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밸류업 수혜주 중에 자동차 부품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자동차 부품이 최근에 대표님 밸류가 엄청 싸거든요. 밸류는 싼데 PBR 뭐 0.5배 이렇거든요. 좀 그게 현대 같은 경우도 모비스였나요? 거기에 이제 불량 부품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리콜 얘기. 그리고 저는 자동차주들은 최근에 좋았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안 좋은 이유를 진짜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불량 부품에 대한 어떤 리콜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좀 특이합니다. 희한하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런 이미지 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밸류가 싼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뭔가 당장 또 부품 쪽은 돌아설 만한 것도 보이진 않아요. 근데 밸류가 낮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금융주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 정부 밸류업 수혜주로 다른 업종까지 확산은 일어난다고 보세요? 확산 이루어질 수 있죠. 확산 이루어져야죠. 사실 그걸 바랬던 게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으로 이제 널리 퍼지는 걸 좀 바라는 그 부분인데 거기서도 이제 기업과 정부 간의 어떤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일본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규제나 제재는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지금 우리는 당근만 퍼주고 있는데 당근 퍼주다가 어느 정도 규제나 제재
무분별한 뭐 이런 신규 상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금융 관련 제재는 어느 정도 있긴 있어야 된다 봐요. 아까 주도주 중에 제약바이오 말씀 주셨는데 네. 제약바이오가 뭐 항암제 있고 비만 치료제 있고 네. 전통제약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뭐 CDMO가 있고 네. 이 중에 현재로서 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밸류체인이랑 네. 또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죠. CDMO죠. 네, 역시 기본 CDMO CDMO죠. 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핫한 어떤 그 제약들의 이제 보증 네. 이제 끝나가죠. 특허 만료. 네, 특허 만료 끝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엄청난 이제 시밀러들이 활동을 할 것이고 CDMO 기업들이 활동을 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앞으로 한 2, 3년 정도 이제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CDMO만 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CDMO가 제일 네. 매력적이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도 주가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조선주, HD 현대그룹 그리고 네.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인수한 하나오션 네. 이 세 가지 주가 측면은 사실은 하나오션이 제일 약하긴 한데 약하긴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장인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네. HD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의외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더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그냥 잘 하는 애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현대 쪽이. 현대 쪽이 네, 현대 쪽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참 조선 쪽은 진짜 어려운데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땐 진짜 하나오션이 좀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이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좀 중간에 있는 삼성 쪽보다는 이제 네. 하나 쪽이나 아니면 이제 현대 쪽이 좀 그나마 좀 낫다라고 보긴 보는데 네. 조선 쪽은 이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었던 오히려 미국이 이제 중국을 좀 이제 네네. 두 국가 간의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에 따라서는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업황 자체도 업종 자체도 뭐 오히려 비수기 때 컨테이너는 1분기 비수기인데 1분기 때부터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컨테이너 네네. 가격이 확 올랐었고 네네. 그때부터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어떤 호재성 이슈들을 맞이하고 있는 쪽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조선 섹터도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선 대 제약 네. 둘 중에 더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약이 나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약이 네. 역시 들어가는 그렇죠. 비용 대비해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약 요만한 거 하나에 그렇죠. 이 원가 얼마 된다고. 마진이 엄청나죠. 네, 전 마진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아마 셀트리온 마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네. 그 방산주, 네. 방산주도 주가 엄청 견조하고 제약바이오 절대 못지 않고 수급이 맞아요. 진짜 또 탄탄하더라고요. 좋아요. 네. 확실히 방산주는 양쪽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다. 맞아요. 방사는. 그래서 최근에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탑 10에 방산주 두 개인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방산주 쪽도 니들 관심이 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고 그래서 방산주는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에 계속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주, 조선주를 앞으로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 네. 기존에 좀 갖고 있는데 수익이 좀 나신 분들, 네. 각각 좀 전략적으로 다르게 해야 될 부분이랑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이랑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가지고 계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좀 더 수익을 누리셔도 됩니다. 네, 당장 뭐 매도하고 도망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미 수익을 얻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난 30%, 50% 이 정도 수익 내고 나올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존중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업황이나 업종 이쪽을 봤을 때는 뭐 당분간 주가가 더 올라갔지. 물론 중간에 쉬는 구간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갔지. 이제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방산 조선 둘 다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미 지금 이제 들어가실 분들 지금 이미 들어가실 분들은 두 개 다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최근에 얘기할 때 아무리 좋은 반도체나 뭐 좀 많이 쉬고 있는 2차 전지나 이런 걸 했을 때 한쪽 업종으로 너무 몰빵 투자하지 마라. 나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 자금 전체 대비해서 비율을 30% 이상 가져가지 말아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삼성전자라더라도 30% 이상 가져가는 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포트폴리오가 그 종목 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에 따라서 완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저는 오히려 조선과 방산 둘 다 해보시는 것도 한 종목씩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두 종목씩이라든지 둘 다 저는 매수 의견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분산 투자. 그렇죠. 분산 투자 측면에서 그리고 좀 지금 올라 있는 측면 종목들은
차트를 봤을 때 좀 온라인 종목들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고요. 바닥에 있는 기업들은 뭐 지금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네, 이쪽 라인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는 앞으로 시장이 그래요. 앞으로 시장 자체가 이제 분산이 돼 있어야지 내 투자 이 심리 자체를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봐요. 어떤 한 업종에 집중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잘 나가는 업종에 집중이 돼 있으면은 좋죠. 내 거만 잘 나가니까. 근데 세상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꼭 내가 가진 것만 잘 안 맞아요, 갑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커버링 할 때는 근데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100% 어떤 한 업종인데 그 업종이 지금 엄청 빠지고 있어. 네네.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빨리 이거 손절해서 그냥 딴 거 넘어가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 내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이 기업에는 이 업종에는 4년 투자할 거야, 5년 투자할 거야 달려들었는데 맞아요. 그게 막 한 마이너스 한 4-50% 되는데 나머지 업종이 치고 나가면은 그냥 40-50%면 손절하고 저쪽 가서 100% 수익 내면 되니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100% 수익 절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오히려 그런 경우를 우리가 피하려면은 좀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당 한 10에서 15%씩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주가 딱 실적 나오니까 네. 트레이더들이 엄청 때려가지고 네. 급락 나왔는데 맞아요. 또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네. 뭐 어제 지난주랑 오늘하고 주가가 다 회복되던데 네. 화장품주는 뭐 상대적으로 그 시총 사이즈가 뭐 조선주나 방산에 비하면 작긴 한데 그쵸. 그래도 굉장히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주가 탄탄하거든요. 맞아요.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최근에 화장품 이거 우리가 원래는 이제 중국한테 너무 집중이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다 집중해 있었는데 네. 뭐 제재를 걸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사드 얘기도 있었고 네네.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별로 예전만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도 매출을 또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미국이든 유럽이든지. 네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먹히고 있는 부분이고 아프지만 이제 탈중국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네네. 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조선이나 방산 이것보다 파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또 잘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화장품 네네. 라인들이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라인이어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화장품 라인들. 근데 이제 화장품 라인들을 투자할 때 문제가 지금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상장을 하면 저게 또 화장품 가격이 올라가면 저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단순하게 뭐 소비자들이 그대로 그 브랜드 제품을 이용한다라고 그대로 이용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가정이 있을 때 가격을 올리면 그 회사의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죠. 나오겠죠. 네. 근데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싸고 질 좋은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은 네네. 이미지잖아요. 네네. 그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벤트가 줄어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상장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비용 자체가 다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가 맞습니다.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커버할지에 따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의 어떤 분위기는 투자 심리는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봤을 때 화장품주들 뭐 저는 뭐 많이는 아니고 한 5% 투자 자금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안쪽은 한번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 대표님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화장품주를 네.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에 비교한대요. 아우 우리나라 워낙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소비자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맞아요. 우리나라 통과되면 세계에선 그냥 다 네. 통과된다. 맞아요. 그래서 양궁 국가대표팀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어렵죠. 그거라고 하더라고 화장품이. 맞아요. 아 공감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 딱 이제 포트폴리오를 5개 산업으로 정한다. 비중을 똑같이 1대1대1로 하셔도 되고 비중 조절하셔도 되고 네. 포트폴리오 5개 산업을 분산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반도체,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방산, 조선. 조선도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를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 10%를 한다라고 하면은 화장품은 잘 모르겠네. 당장은 지금 넣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요 4개만. 현금 넣으셔도 됩니다. 현금 10%. 네. 현금. 그러면 나머지 반도체, 방산, 2차전지, 조선은 다 동일 비중입니까? 거기서 좀 좀 더 가중치를 저는 그냥 네. 반도체랑 2차전지는 좀 가중치를 조금 더 높이고 나머지는 10%씩. 10%씩. 방산 10%, 그리고 조선 10%. 그리고 반도체랑 2차전지는 10에서 20% 각각 20%. 나머지는 현금. 네. 딱 이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방산 10%, 조선 10%, 반도체 20, 2차전지 20, 나머지 현금입니다. 네.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해외 주식까지 포함한다면 더 좋겠지만 네, 일단 이제 국내 주식만 봤을 때. 국내 주식만 봤을 때요. 네. 방산,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네, 이렇게 공부 같이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장 대부분 다 그 8월 5일 날 급락 나왔을 때 바닥 네.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시장 바닥이 그 정도 2,300 후반 정도라고 보시는지. 네, 저 바닥 찍었다 봐요. 왜냐하면 이번 조정이 두 가지 이유였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경기 침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다 건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를 건드리면서 심리를 건드렸고요. 네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건드리면서 수급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 이 투자는 수급과 심리가 다거든요. 네네. 다예요. 뭐 네. 좋은 기업 고르는 거 제가 봤을 때 중요도 10%도 안 돼요. 좋은 기업은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기업을 이제 내가 컨트롤을 잘 하냐, 네, 버티냐 그 차이로 수익률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오히려 수급과 심리를 다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이상으로 조정이 나오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만일 정말 보수가 봐가지고 네. 한 번 정도 더 누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언제 올까요? 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가능성만 제시하면은 만일 9월 달에 지금 보면 B컷을 원했지만 B컷 가능성 좀 떨어졌고 네. 올 25bp 금리 인하를 다들 이제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준이 만약 여기서 25bp 금리 인하를 안 했다. 네. 아, 우리 9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던지면 시장에서 일단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아예 안 한다. 네. 이번 동결로 갈게. 이번만 동결로 가고 좀 더 지켜볼게.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실망 매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저는 금리 동결 가능성 거의 반반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인하 25bp 인하와 동결은 아직까지 반반으로 보고 있고 물론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제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반반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뭐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뭐 3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지수가 더 이상 눌림은 연말까지 없지 않을까. 최근 저점이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그 잭슨홀 미팅 그때도 한번 출렁임이 있을까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 별다른 게 없으면 잠깐의 출렁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진짜 9월달에 이제 50bp 가능성은 확 다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25bp 가능성도 낮아짐과 동시에 동결 가능성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는 가능성을 좀 놓고는 봐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중요한 게 되게 많아요. 수요일 날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금토 해가지고 이제 잭슨홀 미팅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우리가 초반에 월화는 그냥 제껴놓고 수목금 이후에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수는 올라갈 거라 보기 때문에 조정이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매수 전략 유지. 그럼 하반기 상단은 어디까지 보세요? 상단이요? 와 사실 저는 중간에 뭐만 없으면 올해 우리나라 3천 보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조정이 좀 폭이 좀 있었죠. 깊이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탄력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유일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 수급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사실 그게 사실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그런 게 사실 전 제일 걱정이긴 한데 어느 정도 것이라는 지금까지 역사적 평균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것이라는 걸 봤을 때는 올 연말에는 더 높은 자리에서 지수가 마감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원래는 이제 올해 이번 달 조정 그 조정이 없었을 때는 앞에 3자리로 바꾸고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모든 시나리오가 다 갖춰졌을 때는 3자리.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2,900대 불가능하라 보지 않아요. 올해 예상되는 코스피 순위 190조더라고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82%가 올라가는 건데 엄청난 이익 증가면 이익 증가를 지금 지수가 사실 또 박살나는 바람에 또 그걸 전혀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레벨이 퍼가 이제 8배 수준으로 내려간 게 딱 3번 최근에 2008년도 금리위기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밸류가 퍼가 8배가 말이야. 그건 진짜 심하죠. 좀 많이 심하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올해 저점은 이미 확인됐고
올해는 뭐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만큼은 만일 눌림이 나왔을 때는 매수 전략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주식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주식을 일부 포트폴리오에 분산 차원에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상관관계가 달라서 저는 굉장히 채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또 방향성 보면 아니죠. 전혀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채권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네. 뭐 원자재도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고 뭐 금 투자도 있고 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측면에서 네. 지금 현재 주식 비중 그리고 나머지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것 중에 요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다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 채권. 저는 지금 채권보다 금이 낫다 봐요. 채권?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일반 개인 투자들이 채권을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채권 할 바에 차라리 주식이나 금, 차라리 비트코인. 비트코인 투자하세요? 가상화폐 저는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게 예전에 저의 그 경험적 사례를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산 펌핑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나 자산 다 올라갈 거예요. 주식, 부동산, 그리고 가상화폐, 전 다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또 금 사야죠. 금 계속 또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금 가격이 진짜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걸 그쪽 라인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 그래서 오히려 채권 쪽은 저는 예전에 저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그 이론과는 정말 많이 다른 움직임이 좀 나와가지고 네, 채권은 진짜 정말 돈이 많지 않는 이상 저는 오히려 채권보다는 주식 이쪽이 낫다. 주식이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는 낮죠. 말씀이신가요? 투자 자금 대비해서 투자 기간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죠. 원자재 직접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원자재는... 꺾이겠는데 구리 같은 네. 가격도 최고치 찍고 좀 조정받긴 했는데 그쵸. 되게 견조하거든요. 구리같이 항상 수요가 좀 견조한 그런 쪽에서는 투자를 해보셔도 낫죠. 그러니까 오히려 원자재는 저는 ETF가 낫다 봐요. ETF가 개별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가 낫다 봅니다. 웬만한 원자재들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자재 쪽에 투자하는 ETF들. 그래서 이제 원자재 참 어렵고요.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원자재가 거의 저는 환 투자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오히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 버렸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제 촉매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저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고 나서 원자재는 좀 안정을 찾는 그런 상황이라 봐요. 물론 아직 좀 덜 안정을 찾은 원자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원자재를 직접 투자하는 건 전 지금 좀 말리고 싶습니다. 네. 차라리 하시려면 ETF로. 네. 미국 주식 네. 지난번에 빅테크 많이 얘기했는데 네.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지금 현재 비중 조절을 한다면 여전히 미국 주식이 뭐 6, 한국 주식이 4인가요? 현재로서? 네.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6대4. 아직도 미국이 6인가요? 네, 6대4. 제가 5대5까지 맞출 날도 뭐 조만간 올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국이 6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밸류에이션이 우리보다 비싸잖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그만한 가치를 받는 건데 그 정도 밸류에이션 비싸게 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올 연말까지 정도. 올 연말까지 정도. 기간을 제가 한정하겠습니다. 기간으로. 저는 사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했을 때 똑같은 기간 뭐 한 2, 3년 봤을 때 상승장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상승률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상승률. 근데 이제 이게 시점에 대한 문제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이게 좀 최근에 보면은 밸류 프로그램 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알아가지고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 전까지 별로 안 들어왔어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라 보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밸류업 하는 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니들이 밸류업을 어느 정도 점수는 좀 주고 있구나 이 정도인데 아직까지 뭔가 딱 매력적인 느낌은 없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대표님 조금 또 구체적으로 S&P 500이랑 나스닥하고 어디가 더 뭐 다우까지 포함하면 장기 투자하신 분들 S&P가 낫고요. 그리고 좀 변동성이 있어도 난 감당대 하신 분들 나스닥이 낫습니다. 전 다우보다는 전 S&P랑 나스닥 쪽을 선호합니다. 장기는 S&P 500이고 좀 단기 변동성을 노리자면 나스닥 쪽이고. 그렇죠.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S&P 기본 까시고 나스닥. 근데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신 분들은 뭐 괜히 나스닥 S&P 깔지 마시고 그냥 나스닥 변동성이 좀 커도. 하반기에 중요 포인트는 많이 말씀 주셨고 하반기에
그 금리 포함해서 리스크 요인 미국 주식, 국내 주식 다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시장과 연준이 원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괴리. 금리 인하 시점. 네. 저는 그게 제일 크다 봐요. 네. 그거 말고는 있나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긴 합니다. 네, 그거 말고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리스크 요인은 딱 그 정도.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은. 뭐 대선 중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대선도 관련주에 변동성을 줄 수는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대선도 중요하죠, 사실은. 금리 인하 시점과 대선 이거는 두 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그런 쪽이긴 합니다. 그거 말고는 뭐 있을까요? 그거 말고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막 폭발적으로 더 들어올 만한 어떤 강력한 이런 물론 금리가 트리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기관은 안타깝게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력이 없는 것 같고 없어요. 네, 기관은 돈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외국인은 특정 센터에 관심이 있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앞으로도 이미 많이 샀잖아요.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현대차도 많이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연말까지 좀 계속 더 들어온다고 보세요? 저 외국인 수급이 시작이라 봐요. 그러세요? 네, 지금 외국인 수급이 시작이라 보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최근에 몇 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제가 말 외국인을 뭐 사람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 외국인이라면은 한국 시장에서 내가 뭔가 지금 이거 승기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휘어잡고 막 후쩍후쩍하고 그런 거를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주요 수급의 주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 수급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지금 그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긴 들 것 같아요. 기관 돈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관이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펀드 운영한 사람이 내 이제 펀드 운용 이제 전체 금액이 뭐 1조가 됐다, 뭐 얼마가 됐다 이런 시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펀드 유입액 사상 최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고점입니다. 그때가 증시 고점이죠. 굉장히 꿀팁 주셨습니다. 매번 그래왔던 것 기관의 수급이 역대 최대다. 네, 기관의 운용 자금, 운용 규모가 역대 최대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슬슬 고점 근처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보면은 옛날이랑 다르게 예전에는 펀드나 이런 거 가입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요즘 사람들 직접 해요. 다 직접 하죠. 다 직접 합니다. 근데 이 직접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자금이 기관으로 쏠리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한 방 팡 얻어 맞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어렵구나 하고. 근데 이게 보면 시장이 예전에 2000년도 초반 2004, 5년도부터 했었던 4, 5년간의 그 대세 상승장 코스피가 700에서 2100을 찍던 그 상황에서도 쭉 올라가다가 고점 대비해서 한 10% 20%씩 지수를 밀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얻어 터지는 개인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들이 처음에 막 내 친구가 상한가 먹는 거 보고 나 들어갈 거야 이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해서 처음에 괜찮아. 근데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많이 깨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파생이나 아니면 뭐 이쪽으로 눈 돌리다가 나중에 파생 쪽으로 안 돌리시는 분들은 난 그냥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에 맡겨야지 이러고 이제 펀드를 가입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펀드 자금이 막 물리기 시작하겠죠. 개인들이 이제 내가 안 되겠다 백기 드는 시점에 이제 그 시점쯤 되면 이제 기관들이 수익은 많이 되겠지만 내 주변에 이제 증권사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밥 쏜다고 연락은 오겠지만 그때쯤 되면은 증시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그때는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을 꺾고 이제 물량을 기관들한테 넘기거나 뭐 개인들한테 넘기거나 이런 시점이 아마 그때쯤 되면 관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비과학적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그 기관들의 어떤 이제 운용 자금 자체가 뭐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하면은 고점이 다가오는 신호긴 하더라고요. 그 대표님 얘기 듣다 문득 생각난 건데요. ETF 엄청나게 많이 만들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만들죠? 그럼 그 ETF 수급이 몰리는데 ETF가 많이 생기는 데가 그럼 거기도 사실 고점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주 하다가 밸류체인 ETF라고 많이 만들더라고요. 뭐 키움에서도 만들고 뭐 미래에셋도 만들고 삼성도 만드는데 그럼 그쪽 그 ETF 관련 산업 ETF가 엄청 많아진다. 그럼 그건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이거 고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ETF 같은 게 없고 그냥 펀드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펀드의 한 종류죠 ETF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들 자금이 기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ETF를 통해서. 그렇죠.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 거지.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고점을 논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기관들은 여전히 ETF 쪽으로 돈을 몰리고 있지만 돈은 없어요.
여전히 돈 없습니다. 뭐 삼성 같은 애들 뭐 조금 올라가면 딱 때려버리는 게 금융 투자였기 때문에 네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돈이 많은 어떤 액션을 갑자기 금융 투자가 뭐 중장기 투자 뭐 펀드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 계속 지금 단기를 치고 그렇죠.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이제 그들도 이제 뭔가 난 채권도 투자해보고 채권 관련 ETF, 채권 관련 투자가 좀 많이 나오면 고점이 될까요? 네네네. 네, 그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하는 이제 쪽이 되면은 아마 기관도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게 좀 반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한번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개인에서 기관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이제 시작점이지 이거 가지고 고점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ETF가 돈이 사상 최대치 나왔는데 사실 ETF 펀드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20-30년 전과 그렇죠. 비교했을 때 뭐 20-30년 전에도 ETF 펀드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ETF 펀드가 돈이 더 많이 들어왔어. 이런 건 조금 고점 신호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ETF 펀드라는 게 생긴 게 저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도 없었어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것도 ETF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가 좀 쓰여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추후에 뭐 한 10년, 20년 후에도 ETF라게 살아 있다라고 없을 것 같긴 한데 또 새로운 뭔가 나오겠죠. 네, 나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관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지 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친구들 얘기나 이제 랩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돈 없어요 지금. 그 현실이어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걸 고점 신호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그 수급 관련돼서 아까 방산주도 얘기 주셨지만 외국인의 어떤 기관 수급 뭐 보시는 뭐 방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요? 뭐 딱히 어느 정도 뭐 연속성을 중요하게 보신다든지. 저는 예전에는 진짜 수급과 차트에서 답을 찾으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 막 검색 시에는 뭐 외국인이 뭐 3거래일, 5거래일, 7거래일, 20거래일 연속으로 뭐 해서 매수 들어오고 거기다가 더하기 뭐 오실레이터가 어떻고 뭐 그런 거 막 섞어가지고 막 옛날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답은 아니더라고요. 그거에서 답을 찾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곡점을 요즘 좀 많이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딱 정말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다가 딱 돌아서는 시점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아니면은 주가가 막 올라가는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 사실 이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뭔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외국인들이건 어떤 수급이건 간에 3거래 이상은 좀 들어와 주고 그리고 3거래 이상 양봉 정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업종들로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수급은 이제 정말 제가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지 그 수급 가지고 이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봤을 때 수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진짜 정말 정말 마이크로 그 디테일한 한두 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수급을 하는 거지 큰 측면에 투자했을 때는 뭐 당장에 그렇게 큰 수급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외국인들이 뭐 10거래, 20거래 연속 매수해서 처음에 검색식 공부할 때도 외국인들이 10거래 이상 순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은 계속 빠져요. 계속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외국인들이 확 던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연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수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업황인 것 같아요. 업황.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외국인들보다 좀 더 빨리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를 익히려고 하면은 수급을 보고 따라가는 건 좀 후행적인 느낌도 분명히 있죠, 사실은. 뭐 차트 얘기도 얼핏 하시는데 차트에서 딱 하나 중요하게 보시는 거 있다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차트의 세팅은 이거는 세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거죠? 일목균형표. 일목균형표. 네, 일목균형표도 그냥 기준선 하나. 기준선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통 뭐 개월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다 해봤어요. 뭐 35일선 넣어보고 28일선 넣어보고 별별 거 다 해봤거든요. 막 진짜 뭐 MACD 오실레이터 바꾸고 막 스토캐스틱 뭐 바꾸고 막 선행스팬 후행스팬 바꾸고 별짓을 진짜 다 해봤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었을 것 같으면 그렇죠. 다 부자가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 회사에 있을 때 들은 건데 이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런 보조지표들 있잖아요. 이걸 처음에 이 보조지표가 어떻게 나왔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 같은 데 있었던 수학자들이 월가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짜면서 그 회사만이 쓰는 그런 보조지표들이 있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이 보조지표를 어느 정도 써먹고 나서 이제 이거를 공공재로 뿌립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걔네들 공공재로 뿌릴 때 더 좋은 거를 개발해서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 부질없구나. 물론 이제 정확도는 높아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또 맞춰가지고 정확도 있게 할 수는 있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아 세상에 답을 여기서 답을 구할 차트에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구나. 물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조지표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들었을 때는 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우리가 뭐 경기 침체하면서 3회 법칙 해가지고 또 갖다 끼워 맞추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갖다 끼워 맞추긴 것 같아요. 막 화려하게 막 차트 막 꾸며가지고 있어 보이게 막 뭐 과매도 구간이다, 뭐 과매수 구간이다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진짜 저 진짜 다 해봤거든요. 진짜 정말 웬만한 걸 다 해봤어요. 수까지 바꿔가면서. 근데 거기에 답을 찾는 것보단 차라리 업종과 업황과 종목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드릴 건데요. 네.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주가 너무 빠져서 사람들 아예 관심이 없는 업종이나 산업.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죠. 사람들 화학 아예 관심 없고 여행 레저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네. 저가항공사 LCC 뭐 아예 관심 없으시고 네. 뭐 주가 박살나서 네이버 카카오도 관심 없으신 것 같고 네. 이런 업종 너무 빠져서 관심 없는 업종 대 사람들 관심 폭증해서 신고가에 너무 비싼 종목 대표적으로 네. 방산, 전력기기, 제약바이오, 네. 뭐 조선이 되겠죠. 네. 둘 중에 딱 김 대표님이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딱 하나만? 네. 아, 근데 일단 저는 근데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투자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 제 포트폴리오에 둘 다 있어요. 사실은 두 개 다 있어요. 가는 놈으로 이제 좀 뽑고 그리고 이제 가는 놈으로 수익 난 거 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밑에 빠지고 있는 애들 매수를 하거든요. 네네. 보통 제 스타일이 그건데 네. 둘 중에 그냥 딱 골라. 오늘 시장 네. 기준으로 네. 골라보라라고 네. 말씀하시면 네. 일단 단기적인 거겠죠. 네네. 그죠? 단기적으로 투자. 이번 3분기 투자. 네. 저는 3분기 때 투자를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극과 극의 전략을 취하라고. 아예 길게 가려면 아예 길게 가고 뭐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보호하고 아니면은 2, 3일을 넘기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이번 3분기만큼은 그렇게 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신고가 찍는 종목들 가는 애들 투자하는 게 맞죠 지금. 밑에 이제 빠져 있는 기업들 투자를 특히 뭐 저는 사실 카카오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뭐 죄송하지만 네. 이제 카카오는 예전 카카오랑 다르잖아요. 네. 다 빠져나갔잖아요. 네. 자회사들 다 빠져나가 좋은 자회사들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카카오를 생각하고 투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네. 물론 AI 쪽으로 또 뭔가 새로운 이제 매출 구조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무리가 좀 있다. 오히려 네이버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이 빠져 있는 업종도 업종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뭐 이런 여행 관련주들 네. 코로나 다시 지금 슬슬 나오고 있어가지고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업종이나 종목에 따라서 또 의견을 달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이쯤이면 됐다라고 싶은 업종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뽑을 수 있지라는 업종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지간해서는 이쯤이면 됐지라는 업종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쳤을 때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는 거 지금 가는 놈에 투자해가지고 뭐 짧게 수익 내고 뭐 10% 20%씩 수익 내고 빠지는 게 지금 맞다. 그러지 않으려면 아예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이 멀어지는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묶어가는 게 낫다. 극과 극의 전략. 지금은 그게 맞습니다. 무조건. 그럼 뭐 예를 들어 음식료에 네. 삼양식품만 너무 올랐잖아요. 맞아요. 삼양식품 계속 수출 데이터 좋고 근데 네. 삼양식품 수출 데이터 나올 때 같이 얘기 나오는 게 냉동김밥하고 네. 김치 얘기 솔솔찮게 네. 나와서 네. 삼양식품 갈 때 그나마 농심 오뚜기 전혀 못 갖고 조금 주가 반등 나온 게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삼양식품 대 대상하면 대표님 전략에 따르면 그래도 삼양식품이네요. 그렇죠. 삼양식품 빠질 때 기다렸다 사는 게 역시 그 대상은 또 다른 이슈도 있잖아요. 어떤 이슈고요? 대상그룹. 아, 그것도 이게 또 네. 인맥도. 그래서 대상은 딱 그 너무 이제 회사의 밸류만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게 이제 따님이 이제 쪽 이제 그 있어가지고 대상은 좀 제가 좀 저는 사실 그런 종목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측정이 안 돼요. 그런 이제 돌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양 같은 경우를 좀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경기 침체 되게 걱정 많았었던 한 2, 3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 게 이거를 투자자의 느낌으로 보거나 아니면 소비자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 둘 중에 하나다 인플레이션은. 근데 소비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짜증만 나고 너무 힘들다. 하지만 우리 투자한 사람 아니냐. 투자자의 관점으로 인플레이션을 한번 봐봐라. 그러면은 코카콜라를 말씀드리면서 코카콜라도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전 세계 모든 그런 제품 중에 장담컨대 가격 올리기 정말 제일 어려운 제품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코카콜라가 한번 올리면 난리 나요. 바로 그냥 대체적인 펩시로 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올려요. 근데 그 코카콜라가 가격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때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 올리면 되게 감사했겠지만 니들이 올릴 수는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네. 우리가 인정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밀 가격도 다 올라가 버렸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이제 제품, 이 음식료 가격들을 다 올려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원자재 가격은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 음식료 기업들이 과연 올린 가격을 원래대로 내릴까요? 못 내리죠. 절대 네. 안 내립니다. 네네. 그래서 원자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원자재는 안정을 찾지만 가격은 거의 그대로 있을 것이고 네. 대신에 몇 개 내리는 척은 하겠지만 절대 전반적으로 내리지 않을 것이고 네네. 그렇게 되면 똑같이 한 캔을 팔아도 예전보다 비싸게 팔 것이고 그런데 수요는 거의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봤을 때 옛날보다 분명히 실적이 잘 찍히는 효과가 언젠간 나온다라고 얘기를 제가 그때 엄청 했었어요. 네네네. 경기 침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런 거 빨리 사라고. 네네네. 이런 거 막 밀가루 올라가고 이런 거 사라고 그때 네네네.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웅자채빵 가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마케팅도 잘하고 있죠. 네, 그렇죠. 불닭 뭐 엄청나더라고요. 네, 막 네, 네. 와 미국에서 어떤 소녀한테 막 그 네. 이벤트 하는 거 보니까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다시피 물들고 노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액션들이 다 주어지면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제 계속 올라만 갈 것이다라고 보기 무리가 좀 있죠.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고 욕심 딱 제어하시고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고 빠지시는 전략 그게 맞다 보죠. 그 대표님 말씀하신 신고가 종목을 좀 네. 더 트렌드 있게 매매를 하려면 네. 원래도 손절이 중요한 진짜 손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로스컷 같은 거 해야 네. 돼요.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개인 투자자들 손절 기준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저요. 네. 저는 아예 처음부터 손절을 하지 않는 기업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 봐요. 그 정도 공부가 안 되면은 매수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주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를 되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됐고 업종 자체가 이제 성장 산업이고 지금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매수했어. 주가 떨어졌어.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냥 내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그런 것들이 뭐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저 종종 그런 기업을 봐가지고 재무제표와 실제가 완전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 돌아가지 않는데 돌아간다라고 재무제표 꾸미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뭐 대주주의 어떤 횡령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이다라고 했을 때 뭐 정말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주식을 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상속세 내려고 파는 게 있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고점이라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이런 책임감 이제 의식이 없는 주인 의식이 없는 그런 기업들은 매도를 하는 게 맞다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나 뭐 차트적인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이제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들, 회사의 내부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손절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주의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 들어보니까 중소형주 투자는 아예 안 하시겠네요. 거의 안 해요. 중소형주 재미로 하죠. 재미로 하죠. 그래서 딱 로스컷 밑에 로스컷 걸어놓고 위에도 딱 이제 목표가 걸어놓고 이제.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냐면 막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는 시점 네. 오잖아요. 네네. 지금은 아니고 막 오게 되면은 그냥 몇몇 그 예를 들어서 AI 관련주 대장을 뭐 매수를 해놓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 매수해놔요. 네네. 그리고 대장 큰 애 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큰 애에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중소형으로 이제 좀 놀아보는 거죠. 뭐 네네. 단기간에 20-30%. 그래서 이제 그걸 매수해놓고 딱 목표가 정해요. 제가 매수를 얼마 딱 했다. 네. 그러면 목표가 내가 이거로 몇 %만 먹고 나와야지라는 걸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그냥 걸어요. 그냥 그 단기 종목이 뭐 5개다 그러면은 네. 뭐 목표가 내가 생각한 목표가를 그냥 매도를 겁니다. 그냥. 네, 네. 그리고 밑에 로스컷도 다 걸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해놔요. 그냥 던져놔요. 그래도 나중에 뭐 띠링해서 봐서 뭐 손절이다 그러면 에이 이러고. 그럼 단기간에 로스컷 거는 거는 보고 차트에서 자리로 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딱 그냥 기준점 뭐 5% 8% 그게 숫자로 정해놓으세요? 차트요. 아 차트 보고 차트에서 이제 매물대 많이 봅니다. 매물대로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매물대에서 몇 퍼센트 정도 내려오면은 이거는 몇 분 정도 장마치 몇 분 전까지 뭐 이게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목표 수익률은요? 목표 수익률은 보통 그냥 이거 되게 러프하게 잡아요. 차트 보고 뭐 한 10%, 20%, 맥스 30%이 정도. 굉장히 러프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한가 30%잖아요. 30%딱 가는 게 별로 없어요. 29. 몇 프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목표가를 걸면은 주가가 빠져 있으면 더 위에 30%더 위에 걸리는 적도 있긴 있었어요. 오늘 상한가가 가도 매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걸어요. 손절기 좀 말씀해 주셨고 하반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공부도 해야 되고 산업 공부도 해야 되고 매크로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런 관련된 투자 공부는 꼭 하세요.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핫했던 업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2차 전지가 있겠죠. 전기차 관련 그쪽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업종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좀 분명히 봅니다. 자동차 관련도 괜찮고 전기차에서 발생된 자동차도 아까 현대기아에서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기업들도 지금 워낙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쪽 라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한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 그 업종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지금 불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잘 나가다가 잠깐 쉬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일단 공부의 시작은 업황 공부의 시작은 그냥 그렇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거의 증권 가셔가지고 뭐 이제 기사 보기 누르면은 쫙 나와요. 나오죠. 한 두세 페이지만 내려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런 업종들을 두세 개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그 업종에서 뭐 대장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그냥 쳐보세요. AI 대장 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정해놨어요. 뭐 한 10개. 이제 10개를 쭉 보고 거기 공통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셔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투자도 이제 그쪽으로 이제 시작하셔야죠. 혹시 뭐 주식 관련된 책 뭐 혹시 구독자분들한테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책이요? 제 책이 뭐 나중에 나오면은 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그런 책 많이 봐요. 그러니까 막 어떤 뭐 단기책 이런 거 안 보고 구루들 거. 구루들 거. 마인드, 뭐 스노우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스노우볼. 아니면 이제 제가 제일 존경하는 피터 린치. 분들 좋아하고 제스 리버모어 뭐 끝이 안 좋긴 했지만 제스 리버모어는 제키죠. 제스 리버모어 빼겠어요. 그분 너무 단타 위주였으니까 제스 리버모어 빼고 이런 분들. 피터 린치 사실 제일 좋아해요. 그 스타일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 이제 9월달, 11월달 변동성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3분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뭐 지난 분기 때부터 우리나라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3분기는 제가 좀 조심하자. 왜냐면은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뭐 제일 핫했던 AI 업종만 예를 들어봐도 증권사들이 그 AI 기업을 바라보는 그 컨센서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어요. 맞아요. 너무 과하게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기대치가 낮을 때 그것보다 조금만 잘 나와도 오히려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좋네라는 심리가 나오면서 확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오히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거보다 조금 미달됐는데 누가 봐도 되게 잘 나온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대치보다 미달했다는 것 때문에 주가를 밀어버립니다. 그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지금 3분기 시점이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되는 지금 시점은 우리 너무 기대치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3분기는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 2분기 실적 발표까지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4분기 때부터는 뭐 미국의 대선이나 아니면 뭐 금리나 시점 이런 거랑 관련된 거 말고는 전반적인 분위기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그대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대세 상승장에서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지수를 10% 20% 밀어버린 조정이 분기별로 한 번 꼴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있을 때는 시장이 꺾이지 않고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분석이 결과가 나오면은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엄청난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선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